본 방송은 9월 13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59번째 에피소드의 목요일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야구공작소 홍지일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월요일 방송부터 메이저리그 에피소드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가을 야구 예측 그리고 현재까지 순위 기반으로 이제 와일드카드 진출권까지 있는 총 한 6에서 8개 정도 되는 팀 이야기들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지난 월요일 방송에서는 아메리칸 리그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내셔널리그 지구에 있는 팀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 PD님 그리고 서종민 씨, 진정현 씨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셔널리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리그 순위표를 보면 뭐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굉장히 좀 재밌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씩 보이곤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가장 높게 있는 팀이 이제 미러키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가 각각 1번과 2번 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좀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 저는 뭐 계속 지금까지 이 야구 팟캐스트를 해오면서 미러키가 전체 1번 시드를 먹었던 역사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미러키가 분명히 잘했던 시절 있었고 막 다저스에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뭐 여러 가지 그런 시나리오를 많이 보긴 했었지만, 한창 극강의 투수진으로 자랄 때도 이 미러키가 1번 시드를 먹은 적이 있었나 하면은 기억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 선수도 뭐 예전에 이제 투수진들 한창 잘했던 뭐 헤이더나 우드러프, 번스, 뭐 데빈 윌리엄스 다 있을 때도 못했던 1번 시드를 지금은 하고 있다. 이 미러키의 올 시즌 굉장히 잘 나가는 비결부터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그 당시 미러키는 투수는 극강, 타선은 중하위권. 옐리치 하나? 옐리치도 사실은 옐리치 하나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러니까 이적 오고 나서는 좀 이제 그동안의 옐리치는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의 미러키는 투수는 여전히 상위권. 원래 미러키가 투수를 잘 만지는 팀이기도 하고, 네, 투수는 여전히 상위권인데 타선마저 상위권으로 올라온 되게 밸런스가 잘 잡힌 팀이 되어서, 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90승을 선착한 팀이 됐습니다. 세인트루이스가 져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90승 선착을 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리그 승률 1위예요. 필라델피아보다 높고 토론토보다 높고 그냥 리그 전체를 놓고 봐도 승률 1위인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실 미러키라는 팀은,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원래는 그렇게 극강의 투수진을 바탕으로 이제 틀어막는 팀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커빈 번즈라는 뭐 에이스, 그다음에 우드러프, 뭐 좋은 선수들 많았잖아요. 근데 올 시즌도 보면 뭐 페랄타라든가 이제 뭐 프리에스터라든가 이런 선수들, 좋은 선수들 여전히 있고, 불펜에도 트레버 맥일, 이제 데빈 윌리엄스가 나간 자리에 트레버 맥일이 클로저로 들어왔는데 꽤 괜찮게 해주고 있고, 거기에 에브던 유리베, 여전히 미러키는 올해도 투수들을 잘 만져서, 그리고 호세 퀸타나 같은 선수도 여전히 로테이션 멤버로서는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투수진에서는 여전히 안정감 있는 팀이라면, 올 시즌은 좀 다른 점은 이제 공격에서도 폭발력이 있는 타선은 아닌데, 네. 굉장히 짜임새가 있는 팀이 되었다. 옐리치가 그래도 이제는 돈값은 여전히 못하지만 그래도 WRC 플러스 120은 해주는 지명타자 내지는 뭐 코너웨어 정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동생 콘트레라스는 공격력에서는 확실히 이제 강점이 있는 선수구나라는 걸 이제 여름부터는 계속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뭐 사이프렐릭이라든지 뭐
브라이스 튜랭, 음. 그다음에 올해 이제 신인왕 후보 중 하나 아이작 collins, 네. 예, 그다음에 트레이드로 넘어와서 왕이 된 앤드류 본까지. 앤드류 본이 트레이드 되고 넘어와서 WCP가 140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미러키가 6월부터 7월, 8월 그리고 9월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월간 승률 10회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위닝. 그쵸. 어느 시점부터 막 11연승, 막 13연승 막 이렇게 달리면서 4연승까지 맞아요. 네, 쭉 버닝을 하더니 이제는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가장 강한 팀, 동시에 저는 가장 탄탄한 팀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미러키가 탄탄한 뭐 이렇게 좀 타선을 보유했다. 약간 이런 수식어가 붙는 게 진짜 너무 되게 생소한 느낌이 네, 많이 들기는 그쵸. 해요. 진짜 좀 놀라운 모습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보셨나요? 그러니까 타선 밸런스가 상당히 훌륭하죠. 일단 카바에로 심슨이 있는 템파베이에 이어서 스틸 2위고요. 일단 선수들이 다 빨라요. 네. 그다음에 타율도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토론토가 1위, 그다음에 이제 필리스랑 같이 미러키가 2위 라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홈런이 20개 20이긴 한데 압도적인 기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팀 득점이 761점 양키스 다음으로 2등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스타 플레이어가 딱히 없다라는 점에서 2015년 로얄스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로얄스는 진짜 뭐 타선도 그렇고 그때 뭐 투수진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높은 팀은 아니었어요. 뭐 타선도 7등, 투수진도 10등 정도였는데 이번에 미러키는 그냥 정규 시즌 내에서는 압도적으로 강력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미러키가 현재 페이스로 100승을 넘길 그런 페이스로 지금 무난하게 좀 가고 있다 보니까 진짜 올해 미러키가 진짜 좀 일 내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미러키가 속해 있는 이 내셔널리그 중부지구가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가을 야구권으로 가지 못한 팀들이 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승수를 많이 얻은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같은 지구에 세인트루이스가 있는 입장으로서 좀 그쵸.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이제 그 알중촌 이전에 늘중촌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올 시즌은 좀 느낌이 다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올 시즌은 컵스가 잘해서 피츠버그가 압도적으로 이제 내려앉아 있고 네. 그 위에 5할 언저리 팀들 2팀 있고 그 위에 5할 오픈 플러스인 팀이 2팀 있는 상황. 네. 이라고 보면 지금 당장 와일드카드 시드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것도 컵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미러키는 생각보다도 더 빡센 곳에서 경쟁을 살아남았다. 네. 충분히 올 시즌만큼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리고 언제나 중부지구에 있는 팀들은 승률이 대부분 다 안 좋았는데 네. 그 와중에 툭 튀어나온 팀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네. 다 거기였던 얘기거든요, 사실. 네, 근데 올해 이렇게 미러키가 치고 올라왔다는 건 이제 운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봐요. 네, 중부지구에 있는 팀들이 전반적으로 올 시즌 성적이 전반적으로 아니고 그냥 컵스만 성적이 좀 튀어 올라오긴 했는데 네. 그걸 감안하더라도 미러키를 올해 뭐 그냥 중부지구라서 올라왔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강력하고 안정적인 뭐 투수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베이스로 했지만 이 짜임새 있는 그런 타선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단기전에서는 또 굉장히 강력한 상대 투수진을 좀 상대해야 되고 네. 좀 약간 스타 플레이어가 없는 경우에 이제 또 가을 야구에서 타선의 폭발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단기전도 잘 좀 뚫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타선으로 좀 보시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양키스랑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양키스는 방법이 하나예요. 무조건 그 강한 고밸류의 타자들로 꽉꽉 채워 넣었기 때문에 네. 무조건 장타 홈런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멸망합니다. 네. 양키스 타선은 그 구조가 그래요. 근데 미러키 타선은 홈런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20홈런 타자 내지는 뭐 두 자릿수 홈런 타자들이 조금씩 있지만 홈런에 치중하는 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타율이나 출塁또는 이제 449 쪽에 이제 좀 더 치중되어 있는 팀이고 그리고 앞서 언급해주셨듯이 기동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다 보니까 오히려 풀어나갈 수 있는 루트 자체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뭐 사이언 컨텐더급 투수가 나왔을 때 홈런을 많이 치는 것보다는 안타를 많이 치는 게 확률은 더 높을 거잖아요. 빗맞은 타구라도 네. 이제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근데 미러키에 있는 야수들은 단타가 나왔을 때 그거를 2루 내지는 3루로 보낼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갖춘 야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겠죠. 미러키 팀 내부적으로도. 네. 근데 아예 길이 안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현재 메이저리그 전반적인 타선의 뭐 트렌드나 이런 거랑은 좀 약간 결이 다른 그쵸, 느낌으로 그쵸. 네네. 잘해가지고 굉장히 좀 신기한 그런 모습인데 만약에 이게 잘 이런 전략이 주요하게 잘 맞는다고만 한다면은 뭐 굉장한 뭐 끝까지 올 시즌에는 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는 그런 미러키입니다. 이제 이 미러키와 이제 같이 이번 시즌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 팀이 이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 있는 필라델피아인데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순위표를 보면 뭐 이미 필라델피아는 뭐 끝났어요. 네. 우승이죠. 많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팀이어서 올 시즌에 이렇게까지 필라델피아 잘할 거라고 보셨는지 약간 이것도 좀 궁금하고 어떤 부분이 좀 잘 되고 있는지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잘할 거라고 예상은 했고요. 사실 2020년도 들어와서 월드 시리즈 진출도 한 번밖에 못했고 그리고 그때도 이제 우승을 못했었죠. 휴스턴한테 그쵸? 져가지고 네. 그런 게 아쉬울 정도로 너무 좋은 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선발에 비해서 좀 불펜진이 좀 불안하긴 하고 일단은 그 올해 이제 휠러가 없죠. 네. 포스트 시즌에 네. 이게 진짜 엄청나게 큰 이탈이긴 한데 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제일 강력한 월드 시리즈 우승 후보라고 봅니다. 필라델피아가. 네. 이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축 선수들 예를 들면 뭐 하퍼라던가 뭐 카스테야노스 그다음에 리얼무토 같은 리얼무토는 올해 끝나면 FA이기도 하고 네. 슈아버도 이제 네 슈아버도 FA이고 네. 주요 선수들이 좀 그리고 나이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맞죠. 이 전력으로 야구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좀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팀이라고 보기도 하고 어쨌든 본인 이 팀 내부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잘 알 거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올해 가을 야구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놀랐던 올 시즌 필라델피아는 투수진이었어요. 특히 선발 투수에서의 그동안 한 3, 4선발급으로 평가받았던 투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스텝업을 하면서 지금 뭐 사이영을 한 해 만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잘했는데 특히나 이 선발 투수진들의 올 시즌의 그런 변화나 좀 잘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가장 든든한 2선발 중 하나였던 에런 놀라가 엄청나게 부진을 했고요. 네. 그 자리를 싱커 체인지업 조합에서 크리스토퍼 산체스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스텝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23년도에는 싱커가 좋아지고 24년도에는 싱커가 별로 안 좋아지고 체인지업이 좋아졌는데 25년도에는 싱커 체인지업이 둘 다 엄청나게 성장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레인저 수아레즈도 워낙 원래 잔부상이 문제지 던지면 잘 던지는 투수들이었고 루자르도도 아무리 뭐 티핑 논란도 있고 다른 논란도 있다지만 뭐 멘탈 이슈도 있고 그렇다지만 일단 구위 자체는 보장된 선수다 보니까 네. 이 자완 3인방은 가히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휠러가 빠진 우한인데 그 자리를 에런 놀라가 과연 잘 메꿔줄 수 있을 것인가. 네. 일단은 필리스가 이번에 도박으로 워커빌러를 데려온 거는 이번에 실패를 한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이제 공 던지는 걸 봤는데 영 아니더라고요. 근데 작년 놀라가 이제 매치전에서 홈런 2방 맞고 멸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놀라는 좀 달라야 된다. 올해 놀라의 어깨에 사실상 필리스의 마지막 불꽃이 걸린 느낌입니다. 그래도 놀라가 좀 복귀하고 나서 조금의 퐁당퐁당을 해도 그래도 조금씩 약간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이긴 하고 앞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뭐 산체스나 뭐 레인저 수아레즈 이런 선수들이 워낙 좀 약간 진짜 틀어막는 느낌으로 뭔가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 투수진에서의 좀 더 기대를 많이 좀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뭐 이제 필라델피아의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이 있다면요?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필러가 빠진 게 좀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혈전 부상 전까지는 사이영 컨텐더였으니까 네. 사실 스코발보다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없는 얘기가 돼버렸는데 네. 사실 필라델피아가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 강한 팀인 건 오케이. 그런데 유일한 약점이 불펜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어요. 실제로 그 당시까지만 해도 불펜은 중위권 수준도 아니고 20위권대 정도의 불펜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호프먼. 네. 로마노 그렇죠. 음. 로마노가
그러니까 마무리로 쓰려고 데려온 로마노가 안 굴러갔죠. 마무리로 결국. 네. 사실상 마무리가 아니라 거의 패전투급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커커링과 메스트람에 의존하는 불펜진이었는데 네. 이걸 당연히 필라델피아도 알고 있었을 거고 그래서 오프시즌이 아니라 그 미드 시즌에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움직였죠. 그래서 그쵸. 그 요한 듀란 이제 미네소타의 그 이제 타임도 한 2년 정도 남아 있는 네. 요한 듀란을 영입을 하면서 이제 보강에 성공을 했는데 정말 너무나 필요한 보강이었고 그러니까 후반기에 필리스가 이제 승리를 거두는 모습들을 보면 듀란 없었으면 꽤나 위태위태했겠다라는 경기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듀란 영입이 너무나 이제 좋은 성과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필리스처럼 이렇게 선발진이 안정화되다 못해 그냥 좋은 선발진은 불펜에 많은 투수가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확실하게 막아줄 수 있는 요원들만 배치가 되면 됐었는데 그게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는 안 됐다가 네. 이제 듀란이 합류하면서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힌 모양새고 뭐 타선은 사실 하퍼가 올 시즌에는 좀 부상으로 결장한 기간이 좀 있었어요. 한 30경기 내진 40경기 정도 못 나왔고 성적도 우리가 하퍼한테 기대했던 성적은 안 나왔어요. 네. 다만 그만큼 슈아버가 더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슈아버가 지금 홈런 50개. 네. 네. 지금 슈아버 기준 타율 3할 치고 있거든요. 2할 4푼 3리 치고 있는데 3할 3푼을 치고 네, 있어요. 3할 3푼이죠. 기준. 네. 원래 한 슈아버 2할 9푼, 2할 초반 막 이래야 그러니까. 되는데. 근데 이 정도 성적을 지금 작년에 이어서 2년째 연속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냥 슈아버는 이런 타자다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1년이면 모르겠는데 이제 2년 3년 이렇게 가면 슈아버는 이제 이런 성적을 내는 타자구나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가장 메이저리그 현재 트렌디한 타자 그렇죠. 아닙니까? 네. 뭐 타율은 쓰레기다. 어. 타율 쓰레기고 홈런 그리고 출루. 출루도 좋으니까 그렇죠. 심지어. 여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뭐 슈아버를 받쳐주는 포지션이 이제 트레이 터너. 트레이 터너도 올해 공격에서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수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더라고요. 아 맞아요. 올해 트레이 터너 수비 잘하더라고요. 수비 네. 잘하는 네. 스타너. 야. 아니 원래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퇴보하는 움직임이었는데 네. 올 시즌에는 또 수비도 괜찮은 모습. 주력도 아직 유지되고 있고. 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 해리슨 베이더 영입이라고 생각하고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필리스 와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쳐요. 수비는 워낙 이게 좋은 선수니까. 그쵸. 외야 수비는. 꼭 필요한 요원이긴 했어요. 미네소타에서 네. 데려왔죠. 이게 여태껏 우익수에 카스티아노스 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카스티아노스가 우익수에 들어가는 이유가 슈아버가 DH라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는 우익수에 서야 돼. 그럼 누가 서야 되냐? 슈아버를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 최영호가 DH니까 우익수를 보는 나성범 이런 느낌. 그런 거죠. 그치. 네. 근데 이제 베이더가 중견수의 자리를 잡는 순간 이제 마시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코너 외야로 빠지면 네. 이제 외야 수비도 이제 조금 더 안정화가 되고 네, 그런 느낌도 있다 보니까 근데 공격까지 잘해주면 더할 나위 없죠. 네. 원래 베이더가 공격이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거의 약간 베이더도 사실 지명 수비에 가까운 선수인데 이렇게 잘해준다면 이제 뭐 더할 나위 없이 필리스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상황이죠. 네. 예, 제가 이름값으로만 봤었을 때 여전히 파워 있을 것 같은 그런 타자들이 상위 타순에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다 보니까 진짜 진짜 여기에 잘못 걸리면 굉장히 이번 올해도 큰 폭발력이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확실히. 이게 그 하퍼가 그래도 지금 가을 야구 경력이 거의 50경기 되는데 오페이스가 1이 넘어갑니다. 가을 야구. 그렇죠. 오페이스가. 네. 하퍼는 가을에 진짜 정말 무섭죠. 하퍼는 네. 가을 하퍼는 그 가을 요르단이랑 같이 네. 해서 진짜 무서운 타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 솔직히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작년에 그러니까 저번 WBC 때 하퍼가 미국 대표팀에서 뛰는 걸 한번 엄청 궁금했었거든요. 그때로 따지면 트라우트 다음에 하퍼가 나오는 이런 그쵸. 타선이 정말 궁금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하퍼가 토밀존 수술을 받으면서 네. 참가를 못하긴 했는데 어쨌든 하퍼도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올해도 그 가을 하퍼의 명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필라델피아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전력이 당분간은 가장 고점일 거다. 당분간의 앞으로의 뭐 최근 앞으로의 한 향후 몇 년 동안 중에선 지금이 제일 고점일 것 같다. 네. 약간 그렇죠. 이런 생각이신 거죠? 네, 이게 사실 예견됐었어요. 그러니까 잭 퀼러랑 에런 놀라 계약이 끝나는 즈음에 필라델피아는 털 거다.
근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네. 잭 퀼러 계약도 얼마 안 남았어요 도 이제. 네. 2년인가 남았죠. 네. 올해 빼면은. 네. 그러면 그 2년 안에 필라델피아는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재정비를 할 움직임을 보일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올해 내지는 내년까지가 마지막 기회다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슈어버가 올해 끝나고 FA다. 그렇죠. 꽤나 많은 요원들이 올해 리얼모터도, 끝나고 네. 근데 슈어버가 지금 타선 에이스일 거 아니에요. 없으면 안 돼요. 와, 이 슈어버가 그 최근 사이에 굉장히 입지가 많이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이거 올 시즌 전력이랑 별개로 내년 돈 얼마 받을지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요. 진짜 돈 싸들고 올 거예요. 이게 막 슈아버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뭐 슈아버한테 막 8년 계약 이렇게 주는 팀은 아마 없을 텐데 네. 이제 연평균 금액 AAV 자체가 뭐 한 3천만 달러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DH니까 약간 마이너스도 좀 받고 수비는 하시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좀 받는다 치더라도 이만한 타자가 없거든요. 휴스턴 와서 좌익수 했으면 좋겠다. 좌익수를 좌익수 할 수 있어. 알바레즈랑 슈어버 동시에 데리고 있으면 둘이 번갈아 둘 중에 한 명은 수비를 해야 되잖아요. 알투베는 계속 2루에서 해야겠네요. 슈어버는 그래도 외야 선호 좀 본 것 같은데 알바레즈는 아예 안 되거든. 지금 차라리 알바레즈가 낫지 않을까요? 지금 카스테야노스 수비하는 거 보면 네. 어떻게 카스테야노스가 우익수를 하고 있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슈어버 선생님이 우익수를 갈 수는 없으니까 보는 거란 말이죠. 심각하군요. 가면 안 됩니다. 사실 필리스는 작년에도 약간 마코 느낌이 되게 강하긴 했어요. 근데 자꾸 이상한 데서 실패를 하다 보니까 마코가 어찌저찌 근데 유지는 되고 있거든요. 네. 뭐 올해도 갑자기 슈아버가 스텝업하고 산체스가 스텝업하고 루자르도 잘 데리고 오면서 일단은 우승권 전력까지 만들어놨어요. 네, 그 크리스토퍼 산체스가 이렇게 잘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아예 없는 수준이긴 그러니까요. 한데 이거 좀 플루크인가요? 아니면 좀 어떻게 보면 근거 있는 스텝업이라고 보시나요? 산체스도 현대 야구의 트렌드를 역행하는 투수 중에 하나잖아요. 네. 요즘처럼 선발 투수는 삼진 많이 잡고 대신에 이닝 짧게 던지더라도 삼진 많이 잡아서 압도적으로 막아내자였다면 네. 크리스토퍼 산체스는 전혀 다른 체인지업, 싱커 삼진은 모르겠고 네. 나는 그냥 볼넷 안 주고 막을게라는 마인드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저 모습이 올해만 나온 모습은 아니거든요. 산체스는 매년 이렇게 던져왔어요. 네, 네. 근데 매년 발전을 하다 보니까 올해 성적이 좋아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올해가 기점일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로건앱 쪽으로 나아가느냐, 네. 아니면 여타 다른 여러 실패작들로 남느냐는 이제 내년 시즌을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올해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유지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구속이 유지되면은 네, 맞아요. 충분히 성적도 유지가 될 텐데 그쵸. 진짜 산체스는 보면 재밌는 게 싱커랑 체인지업 깎는 노인네 같이 그러니까 다른 맨날- 구종은 모르겠고 매해 일단은 발전을 해오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뭐 맥컬러스도 커브만 70개 던지다가 그렇죠. 한번 나가리 돼서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냥 그렇게 계속 변하고 깎는 그런 장인이 되어서 뭐 이렇게 계속 롱런 하면 또 한 명의 또 센세이션한 투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와 이제 미러키의 이야기를 이제 1, 2번 시드로 각각 해봤는데 내셔널리그에서는 사실 늘 매년 1순위 우승 후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월드시리즈 갈 1순위 우승 후보로 늘 다저스를 꼽긴 합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나 미러키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가을 야구에서 다저스를 이길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이야기를 아마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올 시즌은 다저스가 살짝 조금 주춤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면은 또 역시나 또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거고 미러키나 필라델피아 입장에서 다저스랑 붙게 된다고 한다면 좀 전력상으로 우위가 있는 팀이 있을지 뭐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저스가 올해 좀 이제 기대치 대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네. 시즌 전에 다저스랑 미러키 필라랑 붙으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물음을 하면 다저스가 4대0으로 이기지 않겠어요라는 대답이 정배지만 네. 이제 와서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이따가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다저스가 지금 정규 시즌에서 헤매고 있기는 하나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기만 하면 다저스만큼 무서운 팀은 전 없다 입장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규 시즌에서 좀 헤맬 수 있어도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다저스가 미러키 만나면 엄청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세한 다저스 얘기는 이제 뒤에서 계속 네. 이어서 네. 하겠지만 결정적으로 미러키의 투수진을 다저스의 타선이 뚫어낼 수 있을까?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기는 해요. 근데
반대로 다저스의 투수진을 미러키가 괴롭힐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그림이 너무 잘 그려져요. 그냥 네. 그 미러키 타선이 다저스 투수진 괴롭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순간 다저스 플랜은 완전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미러키는 다저스랑 만나면 오히려 상성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잘 맞을 것 같다. 네. 오히려 그 매치업상으로만 보면 필라델피아보다 미러키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시는. 네, 저는 네. 종민 씨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올해 다저스는 일단 포시에 올라가면 무조건 정배가 다저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직 선발 투수가 아무도 안 깨졌어요. 물론 미리 깨지긴 했는데 네. 미리 깨진 거죠. 네. 미리 좀 깨졌죠. 그렇죠. 그래서 선발이 다 살아있다? 이러면 정배는 다저스가 맞습니다. 왜냐면 일단, 그런 투수들로만 영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선발 투수의 우위를 점해서 그래도 다저스에 조금 더 우위가 있을 것이다 네. 라고 보시는 입장이고 피디님은요? 저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시즌이 끝나면은 다저스랑 매치가 이제 붙게 되는데 네. 근데 다저스 같은 경우는 다저스만 중심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올해는 저는 약간 좀 두 분간 다르게 올해는 저는 포스트 시즌에 다저스가 그렇게 무서울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전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은 불펜이 너무 심각합니다. 뭐 다들 이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이거 듣지 않으시는 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야마모토 노이트 날린 경기도 그렇고 네. 작년이랑 투수진 대비해 보면 선발은 훨씬 좋아졌는데 불펜은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선발은 한 스텝업 정도 했다고 생각하면 불펜은 한 두 그레이드가 좀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아서 예를 들면 솔직히 스넬이랑 글라스나우 이런 선수들이 막 4경기 다 7이닝 8이닝씩 던질 수가 없잖아요. 사실 가을 야구에서는. 네. 근데 예를 들면 뭐 베시아, 드라이어, 뭐 예를 들면 엔리케즈 이런 선수들을 단기전 디비전 시리즈 막 5차전에 7, 8회에 믿고 낼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게 조금 많이 의문이 들어서 오히려 약간 다저스랑 붙는 팀 입장에서는 그냥 뭔가 선발 그래도 일찍 못 내려도 우리 7, 8회 점수 낼 수 있어. 뭔가 이런 자신감을 갖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조금 올해 다저스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저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좀 그러니까 좀 약간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분명히 좋은 투수들을 많이 내려왔는데 뭐 이제 누구는 아픈 게 약간 패시브고 누구는 약간 퐁당퐁당하는 선수들도 많고 약간 이런 선수들이 조합이 막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긴 호흡을 가는 정규 시즌에서 좀 약간 고전한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포스트 시즌에서는 막 선발 불펜 상관없이 막 때려박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다저스 입장에서도 그런 포인트도 좀 약간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정현 씨가 보는 다저스 전력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작년 오프 시즌에도 글래스노우를 데려올 때도 얘기했던 내용인데 다저스라는 팀은 이제 정규 시즌을 보고 영입을 한다고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글래스노우를 데려왔고 올해는 블레이크 스넬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블레이크 스넬과 글래스노우를 동시에 보유한 유의한 팀이 됐거든요. 템파베이 다음으로. 네. 네, 이 둘은 우리 모두가 알아요. 150이닝, 그러니까 건강만 하면 무서운 투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스넬은 150이닝 이상을 던지는 시즌에는 사이영. 사이영을 타요. 네. 그 두 번이라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나오면 잘하는데. 네. 그러니까 다저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저는 아무리 봐도 팀의 고점 높이는 행동이라고밖에 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월드 시리즈 우승을 했지만 여태껏 다저스가 포스트 시즌에서 미끄러질 때를 보면 팀의 가장 1선발 에이스, 사이영 컨텐딩 에이스인 커쇼가 포스트 시즌에서 계속 무너지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좀 그 부분을 좀 많이 보완하고자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글래스노우에 이어서 스넬까지 데려오면서 고점을 높였고 그리고 고점은 충분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정규 시즌은 힘들죠. 네. 이들이 100이닝을 던져주면 감사해야 될 판입니다. 둘 다. 네. 근데 올 시즌은 다행히도 미리 깨졌어요. 아니 다저스 입장에서는 잘 굴러가다 가을에 깨지면 안 돼요. 그쵸. 오히려 그쵸. 지금이 그쵸. 나아요. 작년 글래스나우가 딱 그랬죠. 그러니까 작년 글래스나우가 내내 건강하다가 8월에 다쳐서 포스트 시즌에 못 나왔잖아요. 그럼 안 되죠. 자, 그것만큼 최악이 없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 포스트 시즌에 가서는 야마모토, 글래스노우, 스넬의 커쇼까지 해서 로테이션이 굴러갈 거고 그럼 이 4명의 로테이션을 봤을 때 포스트 시즌에 올라온 팀들 중 고점은 가장 높아요. 선발 투수들이. 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여전히 포스트 시즌에서는 무서운 팀일 거다. 그리고 플러스 지금 다저스 불펜이 후반기 들어와서 좀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특히나 최근 8월 말 9월 초.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이 빠져 있는 기간 동안 선발 투수로 돌아간 투수가 없어요. 야마모토만이 이제 시즌 초부터 끝까지 계속 굴러갔고 네. 커쇼도 들어온 이래로는 계속 굴러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 둘 말고는 정상적으로 로테이션을 꾸준히 소화해준 선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펜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올 시즌 불펜 소화 이닝이라든가 경기 수라든가 최상위권입니다. 근데 네. 다른 그 최상위권에 있는 팀들 명단을 보면 어슬레틱스, 콜로라도, 화이트삭스 이쪽이에요. 당연히 선발 투수가 못 버티니까 무너지는 팀들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팀들 다 지구 최하위에 위치해 있잖아요. 네. 근데 다저스는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그걸 상회할 수 있는 압도적인 타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굴러온 건데 음. 포스트 시즌이라는 특수 무대에 갔을 때는 이제 뭐 그동안의 피로도고 뭐고 사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포스트 시즌에서는 뭐 그동안에 뭐 힘들어했던 투수들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쵸. 네, 그 자리에 가면 120% 네. 발휘해서 던지는 거죠. 물론 네. 다음 시즌은 모릅니다.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 당장 닥친 가을 야구부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저는. 네. 오히려 선발 투수들 불펜에 끌어다 쓸 수 있으면 다저스만큼 무서운 팀이 없을 거예요. 맞아요. 갑자기 글래스노우 뒤로 스넬이 불펜 등판해서 9이닝 막는다 그러면 그것도 좀 머리 아플 것 같기는 해요. MECN 같은 선수들도 갑자기 막 불펜에서 몸 풀면은 뭐 2이닝, 3이닝 그렇죠. 사실 5이닝도 충분히 먹어줄 수 있는 투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투수를 기용하지 않아도 확실한 투수들로만 하면 되는데 그 투수들이 정규 시즌 다 선발이었다면 이제 그냥 알아서 조합으로 맞춰서 네. 쓰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와일드카드 같이 진짜 초단기전 승부에서는 엄청나게 좀 많은 파괴력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면 타선 이야기를 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 다저스의 타선은 당연히 뭐 오타니를 주축으로 한 여전히 강력한 타선을 보여주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결과적으로 승수가 지난해 대비해서 올라가는 페이스가 좀 적다 보니까 이 타선에서는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작년보다 타선의 파괴력이 떨어졌는데 이게 다저스가 막 무슨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작년에 타선이 그냥 압도적이었어요. 네. 당연히 팀 OPS가 7, 8일이었거든요. 압도적으로 팀 1위에 팀 득점도 이제 842득점으로 애리조나에 이어서 2등이었는데 네. 올해는 일단 모두 3등입니다. 그러니까 3등이 낮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쵸? 상위 10%인데 그럼요. 이게 뭐 수능 등급으로 따져 2등급인데 네. 그 2등급 보고 못했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죠. 7월 OPS가 근데 팀 OPS가 0.677이었어요. 좀 낮았네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타선이 좀 사이클을 탄다는 소리고 사실 다저스 경기도 좀 보다 보면은 그냥 약간 양키스랑 비슷하게 뭐 8점 내에서 이길 경기 막 15점 내고 16점 내고 이런 경기들이 조금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저스가 못 치는 사이클에 걸리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발목을 좀 잡힐 수 있는 거죠. 몇 번 그러니까 지난해를 제외하고 다저스가 늘 포스트시즌에서 떨어졌던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좀 몇 번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나 뭐 이제 뭐 배치나 이런 선수들이 많이 좀 부진하거나 하면은 타선의 그런 폭발력이 갑자기 확 식는 그런 다저스의 모습도 꽤 보이긴 했었는데 올해는 좀 다를까요? 일단 정규 시즌부터 좀 배치가 좋진 않잖아요. 배치가 커리어 최악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공격에서는 네. 뭐 본인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배치가 이렇게 못하는 건 다저스 입장에서는 큰 마이너스는 맞아요. 네, 큰 마이너스는 맞는데 지금까지 지구 1위를 수성할 수 있었던 건 다저스니까 가능했겠죠. 네. 그러니까 배치가 코어인 팀이었으면 아마 이렇게 안 굴러갔을 거예요. 근데 이 팀은 코어가 배치 하나가 아니라 코어를 라인업에 한 2-3개씩 껴놓고 있으니까 배치가 없어도 타선이 굴러가긴 했어요. 근데 그 배치도 심지어 이제 조금씩 자기 모습을 찾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네. 원래 야구 잘했던 선수들 걱정하는 건 기우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배치는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다른 선수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저도요. 오타니는 그러니까 다저스 타선이 한창 안 좋을 때도 오타니만큼은 살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합니다. 네. 다만 이제 포스트 시즌은 작년처럼 하면 안 되고 오타니도 포스트 시즌에서만큼은 못했으니까 작년에. 네. 근데 오타니야 뭐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프리먼도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나머지 파츠들 예를 네. 들어 맥스먼시, 음. 그다음에 파에스, 네. 뭐 그다음에 테오스카, 음. 그다음에 에드먼. 윌 스미스는 부상만 없으면 잘할 것 같긴 하지만 네. 뭐.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어쨌거나 이 중심 주축이 되는 타선을 받쳐줘야 되는 타자들이에요. 물론 다른 야수들도 있지만 다른 야수들한테 공격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네. 뭐 에드먼이 됐든 미겔 로하스가 됐든 컴포터가 됐든 뭐 김혜성 선수가 됐든 공격으로 뭔가 해결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네. 그럼 결국 이 세 선수들을 받쳐줄 수 있는 요 파츠들이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좀 관건이기는 한데 올 시즌을 보면 테오스카는 기대에 못 미쳤고 맥스먼시는 경기를 못 나왔고 네. 이상한 부상이 자꾸 나와서 오늘도 경기 중에 사고로 부상자 명단에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좀 다저스 입장에서 좀 머리가 아플 거고 앤디 파에스도 선수 유형 특성상 기복이 많을 수밖에 없는 네, 유형이다 그쵸. 보니까 결국 포스트 시즌에 갔을 때 오타니 프리먼 배츠는 뭐 알아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뒤에 있는 파츠들이 얼마나 해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항상 그 뒤에 있는 파츠의 보강, 그게 좀 약간 허리 라인을 좀 보강을 하려고 다저스가 나름 시도를 많이 했는데 결과가 항상 그렇게 좋지 않게 흘러간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작년에 테오스카로 좀 재미를 봐서 올해 재계약을 하기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 테오스카 느낌으로 영입한 게 이제 콤포토잖아요. 그쵸. 1년 계약으로 1,700만인가 1,800만 달러로 영입한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대차게 망했죠. 네, 대차게 망했습니다. 오늘 콤포터가 홈런을 하나 치긴 했는데 벌랜더 상대로. 근데 저는 아직도 사실 콤포터가 팀에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좀 사실 저는 좀 놀라운 일이라고 보는 게 방출 안 당하고. 네. 네. 지금 막 좀 살아난다 싶은데도 아직 뭐 1할 8푼 막 이렇게 치고 있기도 하고. 작년에 잘한 것도 아니에요. 샘프에서 잘한 것도 아닌데 다저스에 가서 여전히 뛰고 있어요. 좀 콤포터가 놀랍죠. 뭐 수비나 주루에서 기여도가 사실 높은 선수, 뭐 에드먼 같은 경우는 수비나 주루에서 기여도가 워낙 높기도 예, 하고. 유틸이니까요. 네, 근데 콤포토가 저는 아직까지도 지금 다저스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놀랍다고 보고 이게 약간 저는 콤포토를 이제 다른 데서 주워가서 가을 야구에서 콤포토가 잘할까봐 너무 걱정돼서 다저스가 그냥 약간 남주기 아까워서 데리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는 왜 아직도 콤포토를, 그러니까 분명히 콤포토를 빼더라도 테오스카를 좌익수로 보내고 에드먼이 중견수, 그다음에 파이스가 우익수를 하면 사실 외야는 충분히 돌아가거든요. 어차피 지명타자는 오타니가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데리고 있는 거 보면 아마도 진짜 우한 선발일 때는 콤포토가 막 5번, 6번 막 이렇게 나올 텐데 계속. 네. 이게 과연 다저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일지는 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약간 이 중간 타선, 중하위 타선을 어떻게든 좀 더 살려보려는 다저스의 그냥 노력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저기 포스트 시즌 엔트리 김혜성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가죠. 들어가겠죠. 음. 네. 이제는 완전히 그냥 레귤러 라인업에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레귤러 라인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대주자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슈퍼 유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대주자의 슈퍼 유틸리티면 일단은 로스터의 한 자리는 차지하는 게 그쵸. 무조건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정말 하고. 우한 선발이 나올 때는 에드먼을 중견수로 고정한다고 하면은 좌한 선발이 나오면 이루수의 로하스가 나올 테고, 그다음에 네. 지금 먼시가 만약에 복귀를 못한다면 김혜성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루수 레귤러로 계속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프리랜드를 포스트시즌에 데려갈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네. 말씀하신 대로 대주자로서의 꼭 유틸리티가 아니더라도 대주자로서의 가치가 정말 높은 상황이잖아요. 김혜성 선수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뭐 메이저리그 진출 첫 해 만에 1군에서 가을 야구 멤버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팀을 다저스를 택했을 때 왜 저런 선택을 할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있었는데, 어쨌든 가을 야구 무대도 잘 밟을 수 있게 됐고 굉장히 좀 잘 풀린 케이스가 아닌가. 크리스 테일러를 방출시킨 김혜성이죠. 그렇죠. 알고 보면은 굉장히 똑똑한 걸 수도 있어요. 네. 다저스가 센터라인이 약하다는 걸 기가 막히게 알고 잘 파고든 걸 수도 있어요. 김혜성 선수가 국내에 있을 때는 진짜 외야 수비 나간 걸 진짜 극도로 싫어했던 선수였는데, 뭐 결국엔 그런 경험이 다 도움이 돼서 이제 그럼요. 미국 가서도 외야도 가끔씩 보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쓰임새가 많은 그런 선수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다저스가 현재 내셔널리그 3번 시드에 위치해 있는데, 만약에
오늘 이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맞상대하는 팀이 뉴욕 매치입니다. 여기도 만만치 다저스 못지않게 뭐 많은 선수 영입과 그동안의 뭐 투자나 이런 걸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뉴욕 매치와 이제 매치업이 되어 있는데 뉴욕 매치 입장에서는 지구 우승은 좀 물 건너간 상태에서 앞으로 남은 가을 야구 그런 뭐 준비를 조금 이렇게 탄탄하게 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매치가 요즘 최근에 굉장히 연패도 길게 하고 있고 뭐 이번 시즌 전반적인 흐름과 현재 좀 안 좋은 상황 이런 것까지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치가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는 페이스가 매우 좋았어요. 1위 내지는 필라델피아와 1위 경쟁 끝까지 가겠구나 하는 싶었는데 8월에 7연패했고 9월에 오늘 포함 7연패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상 1위 경쟁은 물 건너갔어요. 그쵸. 필라델피아의 페이스가 떨어졌다면 모를까? 그러지도 않았고 이번에 7연패하는 과정에서 필라델피아와의 4연전을 모두 진 것도 타격이 너무나 커서 그렇죠. 이제는 못 이길 그렇죠. 이제는 지구 우승은 물 건너갔다고 가을 야구 보는데 진출을 걱정해야겠죠. 그렇죠. 이제 지금 와일드 카드도 간당간당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요. 경기 네. 차이예요. 오늘 네. 기준으로 오늘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패트릭 베일리 선수의 말로 홈런으로 끝내기 말로 홈런을 치면서 지금 이제 0.5게임 차까지 따라왔어요. 아. 0.5게임 차면은 근데 당장 샌프란시스코만이 아니라 신시내티도 한 게임 반 차고요. 당장 애리조나도 3게임 차라서 그러니까 매치의 승률 자체가 지금 거의 뭐 5할 라인까지 맞아요. 왔기 때문에 네. 플러스 4인가 5 정도밖에 네. 지금 안 돼서 누구한테든 지금 잡힐 수 있는 가장 그렇죠. 좀 위험한 위치이긴 합니다. 이게 매치가 시즌 중반 그러니까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 전반기까지만 보면 매치의 단점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부분은 소토, 알론소, 린도 이렇게 3명의 코어를 제외한 나머지 파츠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선수들 뭐 비엔토스라든가 알바레즈라든가 뭐 니모 맥닐 이런 선수들이 못 받쳐줬어요. 네. 근데도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발 로테이션 5명이 말도 안 되게 잘 굴러가서였거든요. 센가 코다이랑 뭐 패터슨, 머나야, 그리핀 캐닝의 이제 클레이 홈즈까지 5명의 선발 투수진이 네. 다 2선발 내지 3선발급으로 던져줬어요.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팀이 잘 굴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누구도 이 5명이 끝까지 이렇게 굴러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네. 아니나 다를까 올스타 브레이크 끝나고 8월 들어오자마자 5명이 다 터졌습니다. 자, 그리핀 캐닝은 아킬레스건 파열로 시즌이 아웃이 됐고 맞아요. 네. 센가는 부상 이후에 후반기 돌아왔는데 돌아온 모든 경기에서 그냥 컨트롤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금 트리플 A로 내려간 상태고 네. 머나야와 패터스는 8월부터는 평균 자책점이 7점대 6점대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약간 우리가 알던 평균 약간 회귀를 하고 있는 거죠. 평균 회귀를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나마 홈즈만 로테이션을 이제 자기 방식대로 돌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 당연히 팀이 안 굴러가죠. 그렇죠. 로테이션이 한 명도 아니고 4명이 이렇게 동시에 날아가 버리면 팀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매츠가 8월과 9월 성적이 안 좋잖아요. 네. 이 기간에 팀 공격 성적은 2위와 차이가 꽤 많이 나는 1위예요. 네. 왜냐하면 후반기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츠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비엔토스, 맞아요. 뭐 알바레즈 돌아와서 잘하고 있고, 뭐 맥닐, 뭐 다 돌아와서 되게 잘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선발 로테이션이 와르르 무너지니까 돌아온 타선으로도 커버가 안 될 정도로 지금 패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는 그나마도 그 이번에 데뷔한 그 놀란 맥린, 놀란 맥린이 로테이션 합류해서 이만큼 안 해줬으면은 7연패가 아니라 10연패도 한 번 더 했을 수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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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와서는 당장 와일드 카드를 걱정해야 되는, 더 나아가서 포스트 시즌에 나갈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까지 와버렸는데 네. 참 여러모로 힘듭니다. 지금 아무리 투수진 쪽 자원을 둘러봐도 이걸 타개할 수 있을 만한 투수가 보이진 않아요, 사실. 그럼 뭐 여기서 새롭게 뭔가 더 희망을 걸 수 있을 만한 뭐 투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결국 생가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것 말고는 기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일단 생가가 아무래도 어쨌든 매치 안에서의 거의 에이스 롤인 그렇죠. 상태인 선수이다 보니까 이 선수가 빠르게 정상화되어서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입장이신 거고 이 매치가 어쨌든 뭐 가을 야구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저희가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서 이 이야기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기는 하나 어쨌든 매치가 가을 야구에 가서 이 전반기에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고 살아난다고 한다면 가을 야구에서의 매치의 경쟁력은 좀 어느 정도일지 그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소토, 알론소, 린도어라는 코어는 확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도 많이 겪어봤고 린도어랑 소토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다음에 니모랑 맥닐도 이제 그만한 베테랑급이고 그렇죠. 그래서 타선의 짜임새는 있어요. 그러니까 소토와 알론소라는 확실한 어떤 고점을 담당해줄 수 있는 선수도 있고 다만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선발 로테이션이 잘할 때도 모든 선수들이 2선발 내지는 3선발 정도로 잘해줘서 굴러갔던 거예요. 네. 사실 다른 팀에서 에이스 레벨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선수가 눈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언제나 그랬듯 포스트 시즌에서는 더 치명적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타자들이 더 집중해서 달려드는 때에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에이스 레벨 투수가 없다는 건 팀 입장에서 매우 큰 단점이죠. 그 단점을 다저스가 꽤나 오랜 기간 겪어오기도 했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포스트 시즌에서는 저는 좀 마이너스 요소가 좀 더 있다라고 보면 네. 다른 팀에 비해서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매치는 올해 성적을 안 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긴 하거든요. 네. 사실 작년에도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일단 소토라는 코어가 딱 잡혔고 소토 린도랑 코어가 잡혔고 아마 알론소도 잡겠죠. 네. 그다음에 조나통이나 맥린 같은 선수들이 그냥 포스트 시즌 경험치를 먹고 어느 정도 성장만 하면은 사실 패터슨 뭐냐 캐니 홈즈 이런 애들로 도전할 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현질을 또 할 거고 진짜 프론트라인에 선발 투수를 영입을 할 건데 그때쯤에 이제 조나통이나 맥린 같은 선수들이 같이 이제 선발 라인에 들어와 준다면은 그때 매치가 더 무서운 팀이지 않을까. 어쨌든 이 6번 시드 자리에 올라가면 거의 뭐 무조건 다저스랑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뭐 매치에 아무리 많은 행복 회로를 굴려도 다저스와 매치업에서 좀 살아남아 볼 만한 그 시나리오가 많이 그려지진 않네요. 근데 네. 매치가 도깨비 같은 팀이에요. 사실 24시즌 필리스도 매치한테 발목이 잡힐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고. 그렇죠. 네. 린도의 말루 홈런 작년에 에스테베즈 맞고 으악하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나는데. 너무 잘 맞았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이 6번 시드를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좀 그러니까요. 굉장히 불안한 상태. 지금 뒤쫓아오고 있는 팀이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샌프란시스코나 뭐 신시내티 정도가 있다고 했죠. 뭐 이 뒤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일단 좀 땡겨서 이야기를 한번 먼저 해보면 뭐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샌프란시스코나 신시내티와 이 매치와 이렇게 좀 3자로 좀 비교를 좀 이렇게 해본다면 진출 가능성이죠. 네, 그렇죠. 6번 시드에 대한 네, 이게 문제가 매치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 타선이 부진하다 그러면 네. 사이클이라도 기다려볼 수 있지. 선발 투수들이 이렇게 단체로 무너져 버리면 이거는 뭐 사이클이고 뭐가 없거든요.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대안도 없어요. 뭐 트레이드해서 데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FA로 데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방법이 없어서 기존 선수들로 어떻게 잘 꾸려가야 하는 건데 네. 당장 올해 오늘 경기죠. 녹음일 기준 오늘 경기 조나통이 1회부터 대량 실점을 하면서 7연패를 끊었거든요. 네. 7연패 이제 뭐 이게 끊는 건지 시작인지는 모르겠어요. 더 길어질 수도 있죠, 연패가.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나 신시내티가 얼마나 잘해서 올라오느냐보다도 매치가 남은 경기를 얼마나 승수보전을 할 수 있을지에 많은 게 달린 것 같아요. 네. 오히려 5할은 해야 가능성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매치가 이제 일정을 지금 잠깐 봤는데 이번 텍사스 시리즈랑 다음이 바로 샌디에고 시리즈가 있어요. 그 다음 샌디에고 시리즈까지만 잘 버티면은 그래도 오히려 막 마이애미라던가 워싱턴이라던가 뭐 컵스 시리즈가 있는데 사실 이때쯤 되면 컵스는 사실상 와일드카드 1위가 거의 확정된 상황일 거라서 조금 힘을 빼고 나올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앞으로 남은 이제 오늘 경기했으니까 5경기. 그 샌디에고는 아직까지는 무조건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 5경기가 진짜 매치에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는 그래도 조금 여유로운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까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런지 네. 저는 지금 샌프란시스코 페이스가 진짜 좀 무섭다고 봐서 네. 지금 이렇게 다저스랑 경기가 오히려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선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일까요? 이게 항상 샌프란시스코를 보면은 그 최근에는 다저스가 샌프란시스코에 비해서 순위가 항상 높았잖아요. 근데도 그렇죠. 항상 샌프란시스코가 어떻게 하고 있던 거는 다저스와의 경기에는 뭔가 항상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묘했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이렇게 다저스와의 경기가 꽤 남아 있는 것 자체가 나름의 샌프란시스코에는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와일드카드 올라가면 막차로 올라가면 가면은 붙는 거죠. 다저스랑 붙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샌프란시스코의 페이스도 오늘 뭐 이기기도 했고 오늘 또 좋은 끝내기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또 내일 이틀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있을 3연전까지 해서 이 경기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관점이면 오히려 와일드카드에서 좀 재밌는 양상으로 보기 위해선 매치보다 샌프란시스코가 조금 더 재밌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아메리칸 리그에서 양키스랑 보스턴이 와일드카드에서 붙고 네. 내셔널리그에서 샌프란시스코랑 다저스가 붙으면은 월드 시리즈 안 봐도 되겠네. 와일드카드 시청률이 더 높겠어. 안 봐도 되겠네. 그 맨프레드 형님께서 굉장히 아주 흐뭇하게 월드 시리즈 말씀하신 대로 월드 시리즈 매치업이 누가 되던 간에 네. 굉장히 흥미롭게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시겠죠. 만약에 그런 대진이 성사되면 갑자기 와일드카드 5판 3선으로 만들고 싶으실 거예요. 네, 그 정도로 빅매치니까. 그럼 샌프란시스코가 좀 더 힘을 내기 위해서 투타에서 좀 힘을 좀 더 내줘야 되는 선수들이 있다면 좀 누가 있을까요? 지금도 힘내서 이 정도. 솔직히 얘기하면 이정우 선수가 더 잘 쳐야 되나? 이정우 선수도 이정우 선수는 항상 잘 쳐야죠. 이 이상 저는 개인적으로 이정우 선수 이 이상 잘 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만하면 했다. 그러니까 극도로 부진했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 기간 넘어오니까 이제는 그냥 자기 할 만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성적 보니까 WRC 플러스 딱 110 정도 나오는 중견수. 네. 그러니까 딱 그 정도 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결국 샌프란시스코의 고점은 데버스가 해줘야 되는데 네. 데버스가 의외로 합류 이후의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조금 더 치고 올라가려면 데버스가 지금보다는 더 잘해야 한다. 그리고 플러스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와일드카드 싸움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후반기에 저희 벌렌더 선생님이 우리가 알던 벌렌더까지는 아니지만 그의 한 70% 정도 하는 모습으로는 돌아왔어요. 42살인데 네, 오늘 7이닝 1실점에서 다저스 정도. 야 진짜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던져 주시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분인데 네, 후반기부터는 이제 믿고 볼 수 있는 로테이션 멤버가 됐다는 것도 엄청 큰 힘이 될 거예요. 분명히. 휴스턴에 있을 때도 다저스 상대로 7이닝 실점 이런 거 그냥 귀했던 것 같은데 샌프 가니까 또 하시네요. 저는 샌프란시스코는 무조건 헬리얼 라모스가 남은 기간을 어떻게 잘 치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라모스가 분명히 2024년에 거의 OPS 8 가까이 찍으면서 괜찮은 시즌을 보냈는데 뭐 당연히 수비는 기대하면 안 되고 근데 OPS 지금 정우보다 낮아요. 7.33입니다. 어느새 낮아졌습니다. 네. 어느새. 아무래도 리드오프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모스가 살아나면 정말 샌프란시스코는 무서운 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저 수비를 믿고 저 수비에 쓸 정도의 타격 실력인가 하면은 의문인 스탯이다 보니까 라모스만 제자리를 찾는다면 정말 샌프란시스코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가서도 혹시나 다저스를 이기는 파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거는 진짜 포스트 시즌은 모르는 일이니까. 3판 이상은 진짜 모르죠. 이 라모스가 수비를 참 못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슈아버라든가 알바레즈 같은 선수들은 그냥 서 있는 것만 봐도 수비 못할 것 같잖아요. 일단 사이즈가 크니까 외야 수비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애로 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카스테야노스 선수 같은 유형도 마찬가지고. 근데 라모스는 선수 유형만 보면 수비를 못할 것 같은 체형은 아니에요, 절대. 사이즈가 이제 프레임이 그렇게 큰 선수는 아닌데 달리기도 딱 평균이에요. 근데 그냥 수비를 못해요.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수비를 못해요. 타구 판단, 뭐 캐칭, 뭐 글러브, 뭐 외야에서 잡는 땅볼 타구에 대한 글러브 안 돼요. 그냥 순수하게 수비를 못하는 외야수다 보니까 재능이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잘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올해는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렇죠. 낙제점이라고 봐야죠, 사실. 그래서 라모스가 더 잘해줘야 된다라는 입장도 공감 갑니다. 네. 그러면 뭐 어쨌든 샌프란시스코가 좀 약간의 상승세로 지금 매치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모양새고 신시내티는 가능성이 좀 있나요? 그렇죠. 신시내티도 한 게임 반 차면 네. 모르는 거잖아요. 여기는 좀 어떤 힘을 통해서 지금 그래도 좀 가을 야구 경쟁을 좀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선발진이 강력하고요. 그렇죠. 네. 상당히 안정적이죠. 여기. 그러니까 신시내티도 항상 약간 타선의 팀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있는데 네, 이 이제 투수진들이 네, 일단 GABP를 쓰면서 투수들이 상당히 잘 던지고 있고 저 얼마 전에 봤는데 브래디 싱어가 홈런을 상당히 적게 맞았더라고요. 맞아요. 네. 13개인가? 특히 관심이 많으시겠군요. 9이닝당 홈런이 한 개가 안 됩니다. 싱어가. 분명히 그런 투수가 아니었는데 저는 항상 이제 싱어가 진짜 GAP 가면은 망하겠다. 홈런 원래도 많이 맞던 선수였거든요. 네. 네, 홈런을 적게 맞으면서 승리가 막 13승인가 그럴 거예요. 네. 네, 13승 9패. 야, 카우프먼스다가 거기서도 많이 맞았다 했으면 제 신시내티 갔으면 걱정할 만하죠. 그렇죠. 네. 네, 신시내티가 올 시즌에 보면 선발 투수들이 다 잘했어요. 에보트도 브래디 싱어도 있고. 잘했고 앤드류 에봇 너무 잘해주고 있고 네. 에봇이 진짜 잘하고 있죠. 로돌로도 잘하고. 그렇죠, 잘해주고 있고 여기에 닉 마르티네즈 선생님 불펜 선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느새 10승 하셨습니다. 원래 와. 그분은 그런 분이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이긴 했는데 네, 근데 어느새 그렇게 10승. 계속 잘하는 것도 신기하긴 해요, 네. 진짜. 어느 팀에 가서도 그러니까. 네. 네, 이 선수들 다 신기한 게 보면 신시내티 선발 투수진들이 전반적으로 9인이나 탈삼진이 9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다들 자기만의 방법으로 살아남고 있는 투수들인데 네. 이 선수들이 잘 굴러가지고 있고 음. 여기에 플러스 올해 스텝업한 헌터 그린까지 헌터 그린이 부상으로 빠진 기간이 있기는 한데 지금은 복귀해 있는 상태거든요. 네. 헌터 그린이라는 존재는 포스트 시즌에 올라간다라는 가정만 했을 때는 매우 무서운 존재가 될 그렇죠. 겁니다. 압도적이죠. 분명히. 네. 뭐 여기에 이게 투수진 정도 얘기라고 하면 네. 타선은 사실 신시내티 타선 하면은 저희가 딱 생각나는 건 엘리. 엘리 델라 크루즈. 그렇죠. 근데 막상 엘리 델라 크루즈는 올 시즌 보면 기대했던 것만큼 막 성적이 많이 나오지 그렇게 않았어요. 보이진 않았어요. 네네. 오히려 지금 유격수 보고 있는데 유격수로 계속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조금씩 들기는 해요. 네, 이 선수가 워낙 그쵸. 체구도 있고. 그렇죠. 운동을 잘하는 선수긴 한데 유격수를 잘하는지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 오니 크루즈처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방. 워낙 실책이 너무 맞아요. 어처구니 없는 실책을 많이 그러니까. 해가지고 정말 어이없는 실책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좀 불안하기는 한데 근데 그렇든 뭐 엘리 델라 크루즈는 뭐 앞으로 볼 날이 더 많으니까 네, 그래서 네. 2002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 다 잘할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신시내티는 사실 타선 자체는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미러키 타선의 열합판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죠. 네. 미러키 딱 그 타선이 짜임새 있고 뭐 장타는 많이 없어도 이렇게 어떻게 컨택 잘해서 출루하고 뭐 상대를 흔들 수 있는 그런 팀이다라고 하면 신시내티는 거기서 능력치들을 조금씩 깎으면은 나오는 팀이다. 예를 들어 뭐 TJ 프리들이라든가 네. 뭐 노엘비 마르테도 올해는 나오면 굉장히 잘해주고 놀란 있고 맥클린. 그렇죠. 뭐 케빈 럭스, 프레일리, 럭스도 있구나. 스펜서 스티어, 그다음에 뭐 키브라이언 스티븐슨. 헤이스도 네, 신시내티 합류해서는 잘해주고 있고. 여기서 제일 잘 치는 게 안두아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많이 주워서 CS 넣어놨네요 많이. 네. 양키스 출신인데. 여기저기서 뭐 다저스에서도 데려오고 그렇죠. 뭐 다 많이 해서. 럭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는 팀인 건 맞는데 미러키가 팀 전체 공격력의 WRC 플러스가 한 120 정도 나온다면 여기는 110에서 한 108 정도 나오는 팀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뭐 투수진도 보면 미러키에 딱 열합한 것 같아요. 네. 네, 뭐 선발 투수진 안정적이고 뭐 불펜도 필승조 잘 돌아가고 하는 거 보면 정확히 미러키의 능력치 살짝씩 깎은 버전이지 않나. 원래는 약간 우당탕탕하면서 폭발력만 조금 있는 약간 그런 다크호스 느낌이었는데 뭔가 그렇죠. 팀 컬러의 이미지를 좀 많이 좀 변화한 것 같은 현재 신시내티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여긴 6번 시드 자리를 놓고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서 이제 매츠와 이제 신시내티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까지 묶어가지고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아직 남은 매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4번 시드와 5번 시드 현재 자리에 있는 이제 컵스와 샌디에이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할 텐데 컵스와 샌디에이고 모두
뭐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구 선두를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남은 경기나 현재 순위 상황도를 봤었을 때 조금 약간 어려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사실 저는 여기 이제 4시드 5시드는 사실상 거의 확정이라고 보는데 네. 전 샌디가 올해 다저스를 잡고 우승할 거라고 좀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는 네. 그래서 이제 두 팀 상황을 좀 보자면 컵스는 일단 간단하게 보면은 마감 시한테 너무 소극적이었습니다. 이게 컵스가 사실 최근에 가을 야구 간지도 엄청 오래되기도 했고 네. 이게 터커가 사실 1년 쓰려고 터커를 데려왔는데 네. 너무 왜 그러지 싶을 정도로 너무 마감 시한테 소극적인 게 너무 아쉬웠고 그리고 지금 터커, PCA, 시즈키가 다 잘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 세 명의 외야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진짜 몇 년 만에 가을 야구 하는 건데 굉장히 짧게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샌디에고는 제가 보면 참 신기한 팀인데 올해는 샌디 진짜 강하겠다 하면은 가을 야구를 못 가고 네. 올해는 좀 힘들겠네 하면은 가을 야구를 가고 네. 그래서 올해도 약간 올해 돈도 많이 못 썼고 오프 시즌에 올해는 좀 힘들겠는데 하니까 또 가을 야구를 가는 게 굉장히 유력하죠. 네. 뭐 마감 시한테 굉장히 공격적인 영입을 해서 저희의 이제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주기도 했었는데 네네. 이게 샌디는 사실 문제가 선발진이죠. 이게 피베타 말고는 선발진이 너무 불안해. 뭐 다르비슈라던가 그 딜런 시즈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작년과 다르게 너무 부진해서 결국은 여기 샌디에고의 관건은 이제 쉴트 감독이 과연 얼마나 현란하게 불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요게 관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시즈와 킹이 원래 1, 2 선발인 팀이잖아요. 네, 샌디에고는. 근데 킹도 부상이 좀 길었고 네. 이제, 얼마 전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복귀를 네. 했죠.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불펜의 그런 소모가 좀 많이 있긴 했는데 또 이제 선발진들이 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좀 변수는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컵스나 샌디에고에 대해서 좀 더 현재 상황을 좀 더 얘기해 주신다면요? 컵스가 분명히 6월까지만 해도 네, 맞아요. 1위였거든요. 압도적인 꽤 큰 차이로 1위였는데 네. 미러키의 버닝 타이밍과 그러니까 컵스의 단점이 드러나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매칭이 되면서 네. 네,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좀 이제는 좀 꽤 큰 차이로 이제 그 순위 형성이 돼 있는데 네. 결국 컵스의 최대 강점은 타선이거든요. 미러키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력 있는 타선. 그러니까 리그 전체로 봐도 한 탑3 안에 들어갈 정도의 네. 타선인데 뭐 면면들이 다 화려하죠. 카일 그쵸? 터커를 중심으로 뭐 스즈키 스즈키. 세이야, 이안 헵, 마이클 부시 뭐 많잖아요. 댄스비 선수도 있고. 네. 카슨 켈리도 올해 그렇죠. 잘하고 카슨 켈리는 갑자기 갑자기 잘하시고 네. 수비형 포스를 영입했는데 공격형 포스가 그러니까. 대박. 네. 정말 좋은 타자들인데 여기에 이제 올해 에이트 상품인 PCA까지 껴서 정말 잘해줬었는데 이 선수들이 단체로 6월 말 이후에 기가 막히게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떨어진 게 아니라 페이스가 다 떨어졌어요. 전반적으로. 왜 정작 그렇게 불타고 식는 벨린저는 없어졌는데 왜 다 모든 선수의 벨린저화가 돼가지고 스즈키 선수가 진짜 많이 초반에는 막 그렇죠. 그 마츠 히데키 넘나 이런 얘기도 막 있었는데 완전히 그냥 말아먹어 버렸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뼈 아픈 건 아무래도 터커겠죠. 터커가 7월부터 타율이 2할 3분 3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요즘 시대에 타율 신경 안 쓴다라고 해도 네. 터커 같은 유형은 타율을 아예 신경을 안 쓰는 유형은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터커도 매우 실망스러운 후반기였고 여기에 PCA에 붙어있던 하입이 하나둘 벗겨지니까 단점이 좀 많이 드러났어요. 솔직히 네. PCA한테 계속 그렇게 전반기처럼 뭐 MVP 경쟁할 할 정도로 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긴 했을 텐데. 그 페이스면 네. 50-50 해야 돼요. 오탄이잖아요. 그렇죠. 오탄이죠. 그러면은 MVP 타야지. 중견수 보는 오타니가 되어버려. 네. 네, 그러지 못했고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시카고 컵스가 안고 있던 단점 투수진 특히나 선발진에서의 이탈이 있었고 여기에 불안정한 불펜진이라는 단점이 더 드러나게 되면서 순위가 역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터커는 약간 전반기에 못하고 후반기에 좀 약간 살아나면서 결국 시즌 끝나고 보면 타점 110개, 120개 막 이랬던 느낌이었는데 약간 그 좀 선호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샌디에고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해 불펜진의 힘이 굉장히 대단한 팀. 모레온, 제이슨 아담, 에스트라다, 로베르토 수아레즈인데 메이슨 밀러. 그렇죠. 오히려 마무리인 로베르토 수아레즈가 제일 불안하고 앞에 있는 세 명은
네. 뭐 걱정이 압도적이에요. 없어요. 그쵸, 네. 걱정이 압도적이에요, 없죠. 진짜. 자, 거의 그 정도의 불펜진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밀러까지 추가가 됐으니까 불펜진은 너무나 무서운 불펜진이 형성이 됐고 어쨌거나 마이클 킹이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복귀를 했다는 건 샌디에이고 입장에서는 매우 큰 호재. 네. 네, 어쨌거나 딜런 시즈가 1선발인 것과 2선발인 건 차이가 좀 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샌디에이고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음. 결국 샌디에이고의 올 시즌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에서의 숙제는 타선이 얼만큼 터져줄 거냐. 특히나 코어 라인 마차도 타티스 주니어, 마차도, 아라에즈. 잭슨 메릴까지. 음. 그러니까 아라이즈는 터져도 거기서 거기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팀의 코어라고 한다면 타티스 주니어, 마차도, 그다음에 메릴까지. 네. 뭐 여기에 조금 더 추가하면 크로네너스까지. 근데 이 선수들이 뭐 부상이 됐든 부진이 됐든 우리가 생각하던 모습은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타티스 주니어도 올 시즌 WR이 높게 찍히긴 하는데 이게 수비주로별로 수비주로. 높게 찍힌 거지 음. 타격이 예전처럼 폭발적이고 그런 모습은 없고 네. 마차도는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는 게 조금씩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조금씩 기량하약이 되는 모습이고 네. 잭슨 메릴은 부상으로 빠진 기간도 길었지만 지금도 부진하고 그렇죠. 있죠. 스탯도 조금씩 내려왔고 음. 보가츠는 말 안 해도 되고 네. 이제 평가 대상에서 없어요. 보가츠 선생님 잘하고는 있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보가츠가 네, 가을야구 생각보다- 나올 수 있나요? 막 부상이 있었던 걸로 생각보다 알고 있는데. 보가츠가 잘하긴 하는데 그냥 뭐 사실 나와도 안 나와도 음. 오히려 크로네너스가 잘하고 있는 게 좀 호재고 네. 로레아노 이번에 영입한 로레아노 잘하고 있는 것도 너무 큰 호재긴 한데 결국 저 코어 라인이 얼마나 포스트 시즌에서 잘해주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리고 마차도는 포스트 시즌에서는 그렇게 좋은 타자는 아니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투수진은 안정화가 됐다고 치면 타자가 얼마나 받쳐줄 거냐가 제일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컵스와 샌디에이고가 만약에 와일드카드에서 맞대결을 한다라고 하면 좀 어느 쪽에 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샌디에이고. 샌디에이고. 거거든요. 이유는 불펜? 투수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아. 그러니까 사실 컵스의 선발 투수진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맷 보이드가 1선발에 이만하가. 이만하가 쇼타 케이드 정도일 텐데. 올튼이 3선발 정도 네. 가겠죠. 콜린 레아. 어쩌다 보이드가 일선발이야? 그나마 해야 되는 게 케이드 오튼. 네. 사실상 신인왕의 경쟁자긴 한데 보이드 잘해요, 근데 올해. 왜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잘해요. 네. 근데 보이드를 1선발로 믿을 수 있나 하면은 그렇죠. 그것도 의문이긴 다른, 하거든요. 그것도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작년 로얄스가 분명히 이제 루고가 레이건스보다 더 잘하는데 네. 1선발로 누구 쓸래 하면은 당연히 레이건스 쓰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면 구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렇죠. 근데 보이드 자완이긴 한데 93마일이에요. 그렇죠.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아까 매치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네. 매치도 지금 이대로 가면은 1선발로 클레이 홈즈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 불안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확실한 약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샌디에이고는 좀 약간 단기전용으로 좀 갖춰진 전력처럼 네. 보이기도 하겠군요, 확실히. 네, 항상 샌디에이고 문제는 투수진보다는 타선이라서 네. 마차도 지금 30경기 기준으로 자르면은 타율 1할 8푼 8리에 야. 장타율 3할 2푼 우리 와. 오피스가 거의 한 6 초반 이러거든요. 네. 마차도가 살아나면은 일단 샌디에이고 마차도가 살아나야 되는 게 마차도가 살아나야 리더가 살아나는 거고 그래야 샌디에이고가 분위기를 타요. 그렇게 분위기를 탄다면야 뭐 22년도 같이 유쾌한 반란도 충분히 그때 기대해볼만 하죠. 22년도 샌디에고는 진짜 막 그렇죠. 무서웠는데. 다저스를 그냥 아주 그때는 뭐 5번 시드랑 6번 시드가 결국 CSS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야. 혹시 뭐 샌디에이고가 아닌 컵스의 편을 들어주실 패널분이 있으시다면? 근데 저는 샌디에고가 이길 것 같은데 컵스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컵스를 네네네. 저는 그냥 올해 컵스가 뭔가 시즌 초반에 컵스 보면서 얘네 올해 진짜 내셔널리그는 다저스 아니면 컵스가 우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초반에 했던 적이 있어서 네. 맞아요. 저는 샌디에고 이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컵스가 이겼으면 좋겠다. 그럼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가요? 뭐 예를 들면 뭐 누가 잘해서? 케이드 호튼의 원봉승. 근데 컵스가 이기려면 결국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터커, PCA, 스즈키 이렇게 세 명이 뭐 터커 같은 경우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PCA랑 스즈키 선수가 시즌 초반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만 해주면은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 시리즈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터커가 휴스턴에 있을 때 막 엄청 타이트한 상황에서 잘 쳤나 생각하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제가 오히려 팬이어서 많이 없는 것 같은 느낌도 있긴 한데 아무튼 컵스에서의 모습은 좀 어떨지 좀 굉장히 흥미롭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내셔널리그 지구에 있는 현재 지구 선두들 그리고 와일드카드 경쟁권 팀들까지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난 방송과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월드시리즈 진출 가능성이 높은 팀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좀 각 패널분들별로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올해도 다저스일지 아니면 다른 팀일지. 저는 내셔널리그는 확실하게 필라델피아라고 봅니다. 필라델피아. 네, 월드 시리즈 우승 가장 이제 30팀 중에서 한 팀 뽑으라고 하면 필라델피아 저는 뽑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때 MVP 누구가 타나요? 그 월드 시리즈 MVP는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필라델피아 간다면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하퍼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낭만이 있으시네요. 그렇죠. 어렵네요. 여기 월드 시리즈 누가 갈까? 저도 필라델피아 쪽에 조금 마음이 끌리기는 하거든요. 네. 아무리 봐도 포스트 시즌에서의 강점이 너무 눈에 띄어서 필라델피아가 쪽으로 자꾸 마음은 가는데 개인적인 바람은 미러키가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팀들 우승하는 걸 한 번쯤 보고 싶어요. 한 번도 우승 못한 스몰 마켓이 우승하는 거를 그렇죠.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월드 시리즈 미러키 대 시애틀 붙어서 그 맨프레드 선생님 별로 안 와일드 좋아하실 카드에서 행복했다가 이제 갑자기 우울해지시는 그런 경험을 그것도 근데 재밌긴 하겠네요.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월드 시리즈 막 마지막 언제냐 하면은 막 갑자기 세 자릿수대로 접어드는 팀들끼리 붙어가지고 그 16년 월시가 딱 그랬잖아요. 그쵸. 그런 컵스와 느낌으로 클리블랜드. 근데 미러키 지금 리그 전체 승률 1위인데 가장 정배라고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쵸. 포스트 시즌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 시즌 시작하기 전에 어떤 영상에서 올해 가장 오프 시즌에 돈 안 쓴 팀이 미러키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영상 본 것 같은데. 뭐 한 게 없으니까. 네,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킨타나 영입. 그렇죠. 근데 그거 상태로 1등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종민 씨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페널로는 다저스가 당연히 워낙 선발이 강력하다고 그 선발이 부상이 없다 보니까 아마 제대로 돌아간다면 충분히 우승권이다. 물론 다저스가 타선이 약한 게 아니니까 거기에 이제 선발적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마 다저스가 솔직히 CS나 이런 데 올라와서 4판을 지는 게 상상이 안 가긴 해요. 네. 그래서 과연 이 다저스가 올해도 어김없이 또한 다저스다라는 저력을 보여줄지 아니면 필라델피아나 미러키 또 아니면 또 이제 다른 파란이 일으켜가지고 또 새로운 구도가 형성이 될지도 시즌 끝까지 한번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월요일 방송부터 이렇게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에 걸쳐서 이 현재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정규 시즌 순위와 가을 예측까지 함께 곁들여 봤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시즌 끝나고도 뭐 다양한 메이저리그 에피소드와 함께 더욱더 풍성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번 방송은 이만 줄이고 다음 주 월요일 방송에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규진 PD님, 정현 씨와 종민 씨 함께 했고요. 저는 호스트의 홍지일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